그러면은 지금부터 2021년 K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사업 지능형 IoT 융합 소프트웨어 전문가 과정 성과물 발표회를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시작에 앞서가지고 바쁘신 와중에도 참여해주신 심사위원, 평가위원분들 그리고 프로젝트까지 잘 마무리해준 훈련생분들과 그 다음에 이제 오후에 남구까지 넘어와주신 훈련생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면서 우선은 행사 일정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관장님 격려사 및 심사위원 소개가 있은 후에 1부에는 3개 팀 발표를 진행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15분 정도 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2팀 발표 후에 평가위원 총평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관을 대표해서 위용준 교육운영본부장님께서 심사위원 소개 및 격려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님들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우리 고생하신 우리 학생들, 우리 훈련생들의 한마디 간단히 말씀드리고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노크를 하고 또 문의를 하고 이 5개월이 넘는 과정에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 여러분들은 행운하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5개월 전에 저 산 너머 곡선을 따라 보이지 않는 희미한 불빛을 보면서 내가 저 길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고 두려움과 아마 설레임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고 견뎌서 이 자리까지 왔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5개월 전에 25명이 단 한 명 나고자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특히 심사위원님들 그리고 참관하는 기업 관계자님들 아마 다른 곳에서도 가보셨을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와 같이 5개월 동안 단 한 명은 나고자가 없이 마지막까지 이 과정을 마쳤다. 이 학생들의 저는 성실성과 인내심 그리고 인내의 끈기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도 칭찬을 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좁은 교실 속에서 여러분들 아마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열정을 가지고 지도해 주신 우리 연구원님들 특히 우리 담임선생님 너무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이 변해가는 AI 세상에 비록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길이 두렵고 어숙하지만 이것이 마중물이 돼서 우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전문가가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한 사회인으로서 그 독립된 인간으로서 정말 빨리 자립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 모두 잊어버리고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순간만 가득 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바쁘신데도 또 이렇게 저희들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 심사위원님 및 기업 관계자님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치기로 하죠. 저희들이 일정이 여기 이 기관 행사와 좀 겹친 관계로 하루가 수년이 됐어요. 그래서 당초에 컨택을 했던 많은 업체들이 사정이 있어서 몇 분이 못 오시게 됐어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먼저 호남대학교 김남호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는 나중에 치시죠. 그 다음에 서림정보통신의 정창성 이사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유니컴퍼스 송은수 팀장님 오셨습니다. 유니컴퍼니. 그 다음에 AI 종합지원센터 박주미 책임연구원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대원 최기영 과장님 오셨습니다. 주식회사 드림IC 조휘성 부장님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도해 주시는 상급 관청이시죠?
광주고용노동청의 김건호 주무관님의 세 분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다. 예.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그리고 참여해주신 인사위원님들, 평가위원분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발표 순서부터 간단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부에는 쑥쑥팀, 이열제열팀, 그래미팀 세 팀 발표 후에 15분 정도 쉬는 시간 가질 거고요. 후에 2부에는 업그레이드팀, 솔라프리드팀 순으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발표부터 진행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은 아마 요즘에 홈가드닝이라는 용어 가끔씩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최근 들어서 관상용 화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채소 같은 것들, 다양한 반려식물들을 집에서 키우는 홈가드닝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홈가드닝족을 위해서 스마트 화분을 이제 만들어낸 팀이 있습니다. 먼저 쑥쑥팀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전분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즈베리파이와 멀티 센서를 이용해서 스마트 화분을 만든 이제 쑥쑥의 발표자 조현빈입니다. 저희 발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요. 저와 이제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표를 보시기 전에 짧은 영상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려식물 얘기를 해볼까요? 기성세대에게는 원예 활동으로 인기가 있었는데 최근 젊은 세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장님, 쟤네 막 집에 있는 밭에 심어도 그냥 잘 나요? 형형색색의 꽃밭 단자는 기본, 샤인머스켓 같은 과실 나무를 심거나 명이나물의 모종을 심을 미니 비닐 하우스를 만듭니다. 관련 산업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배치와 이동이 자유로운 식물 재배기 관련 제품이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 백화점의 1분기 관련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이상 늘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이렇게 식물 재배에 관심이 있는 것들을 저희는 그린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그린합이는 이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제 보시다시피 그린합의 성장에는 코로나가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원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저희 국내 식물 재배기의 이제 시장 성장 규모인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600억 원이었지만은 2025년도에는 저희는 예상 매출을 5천억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린합의에 열광하는 이유를 저희가 물어봤는데요. 왜 식물을 키우냐는 질문에 일단 집안 분위기가 좀 더 밝아지고 일상 속 소소한 기쁨을 준다고 답한 사람들이 많았고요. 또한 330명에게 식물을 키우고 어떤 점이 달라졌냐고 물으니까 90% 이상이 외로움이 줄어들고 이제 조금 더 우울감이 감소됐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식물을 키우고 있지 않은 1000명에게 식물을 키울 의향이 있냐고 묻자 향후에는 식물을 키워보고 싶다고 70% 가까이가 답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식물 재배기 시장이 커지면서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식물 재배기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저희의 유사 제품들입니다. 첫 번째는 플랜티입니다. 플랜티는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스마트폰으로 연동해서 이제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샤오미에서 나온 로팟입니다. 로팟의 대표적인 기능은 화분에 부착된 LED를 통해서 식물의 이제 상태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제품들이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은 상대적으로 기능이 부실하고 가격이 높은 제품들은 기능이 좋지만 약간 구매하기에 망설여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쑥쑥을 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의 특징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자동 급수를 할 수 있고요. 이제 물이 부족하면은 어플로 물 부족 알림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루하루 성장일기를 유저가 직접 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식물을 키우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은 저희에게 있는 식물 전문가에게 1대1로 문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는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든든하고 조금 더 즐거운 쑥쑥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계를 보실 텐데요. 저희의 유스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웹, 앱,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유스케이스가 있는데요. 이제 외부 대표적인 기능은 이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이제 결제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어플은 이제 LED나 물 공급 등 여러 가지 기능이 가능하고 성장일기도 어플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분에서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저희가 물을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제품 회로도인데요. 저희는 ESP32와 라즈베리 파이 보드를 2개를 사용해서 제품을 제작을 하였고요. 이제 처음에 라즈베리 파이 보드에는 저희가 광각 카메라를 설치를 하였어요. 그리고 ESP32 보드에는 LED, 워터펌프, 그리고 토양 수분 센서, 그리고 수위 센서를 저희가 장착하였습니다. 저희의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와 아두이노에서 데이터를 서버로 보내고요. 이 서버는 DB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는 사용자가 어플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발 과정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생각한 시제품 구상도입니다. 저희는 이 구상도에서 팀원들끼리 머리를 맞대서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 구상도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앞선 제품 회로도에서 보여드린 것들을 여기에 이렇게 장착을 하였습니다. 이제 쑥쑥이 만들어지게 된 구현 과정이고요. 개발 도구 및 개발 언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앱, 웹, 하드웨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고요. 이러한 도구와 언어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품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직면한 문제들 중에 해결을 한 것들 중 대표적인 것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보드와 센서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저희는 라즈베리 피코보드라는 조금 더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보드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기존 센서들과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ESP32와 라즈베리 파이를 같이 사용을 하면서 이제 해결을 하였고요. 두 번째는 API 연동 문제입니다. 이제 카카오 맵이나 카카오 로그인 등의 API를 설정을 했을 때 서버에 들어가면 이것들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럴 때 리다이렉트 페이지를 설정하고 좌표를 재구성하여서 해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통신 문제인데요. 이제 사진이 전송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VO를 재구성하여서 해결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개발 일정을 통해서 약 3주간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제품 시연을 보실 텐데요. 시연을 보시기에 앞서 저희 웹이랑 앱을 먼저 잠깐 가볍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외부 메인 페이지입니다. 이 메인 페이지를 지나서 구매 페이지가 있는데요. 구매 페이지에서 저희는 결제 페이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제 창에서는 카카오페이나 이제 직접 카드 결제도 가능하고요. 저희 앱입니다. 보시다시피 앱에서 화분의 조명을 켜거나 물을 수동으로 주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성장 일기도 쓰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제품 구매와 고객센터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웹페이지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또는 소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구매 페이지에서는 제품에 대한 소개를 볼 수 있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주문이 완료됩니다. 카카오페이 결제 시 카카오톡으로 결제 완료 메시지가 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문의 페이지입니다. 문의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표현이 되고 관리자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회원 페이지에서는 회원 정보를 수정하거나 회원의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 관리 페이지에서는 매출 및 회원 활동에 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화면입니다. 메인 페이지에서는 조명 제어를 할 수 있고 원할 때 물을 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상단에서는 토양의 습도와 물통의 물 유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입니다. 게시판에서는 사람들과 식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장 일기입니다. 식물의 사진을 등록하고 하루의 일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대 효과는 식물 재배가 어려운 사람들이나 초심자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제 식물 재배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진입장벽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성장 일기를 작성해 나감으로써 타 제품을 쓰는 것보다 조금 더 식물과 유대감을 형성해서 재밌게 키워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다양한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이제 질문이나 이제 답변을 받으면서 조금 더 활발하고 이제 재밌는 활발한 취미생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발전 방향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원가 절감입니다. 저희는 보드를 2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보드를 하나로 통일을 하여서 유지 보수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 원가를 낮추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저렴하게 제공을 할 수 있고 싶고요. 두 번째는 회원들의 활발한 활동 유도입니다.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남길 시 이제 일정 포인트를 주고 이 적립된 포인트는 나중에 새로운 화분을 살 때 조금 더 할인을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정밀한 데이터 수집입니다. 지금은 센서가 몇 개 없지만 조금 더 많은 센서를 부착을 해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사용자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배 조명인데요. 지금은 그냥 일반 LED를 붙였지만 나중에는 조금 더 식물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배 조명을 설치를 하여서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코보드를 사용하고 싶었는데 이게 여러 이유로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된 게 매우 아쉽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스마트 인재 개발원에서 커리큘럼을 진행하면서 커리큘럼이 없는 리액트 스터디를 저희가 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리액트 스터디에서 배운 리액트를 실전에서 사용하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제 아래는 저희가 참고한 참고 자료들이고요. 팀원들을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젝트 총괄 게시판 기능 구현, 로그인 및 결제 API 연동, 아마존 웹 서비스를 통한 프로젝트 배포를 맡은 팀장 윤동일입니다. 저는 스프링을 통한 백엔드 개발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총괄을 맡은 조현빈입니다. 저는 프론트엔드를 총괄하면서 전반적인 웹 서비스를 제작을 했고요. 이제 발표와 PPT 제작을 하였습니다. 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등을 통한 웹페이지 구현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 하드웨어 기능 구현과 시제품 제작을 맡은 박영석입니다. 저는 아두이노와 라즈베리 파이를 활용한 제품 기능 구현과 제작과 파이썬을 활용한 백엔드 개발에 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다원입니다.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UI UX 구성, 게시판 기능, 별리 라이브러리를 통한 센서 수동
제어 기능 구현을 맡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건 안드로이드 데이터 통신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 총괄을 담당하였고, 그다음에 웹과 서버 통신을 담당을 한 홍성채입니다. 저도 역시 안드로이드 통신 쪽에 자신이 있습니다. 네, 쑥쑥팀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은 쑥쑥팀의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내빈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서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 문제 해결 과정도 설명을 잘 해주셨고, 제가 기술적인 거 말고 우리 협업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과정,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 말씀해 주시죠. 잘 안 그대로 안 손대지 마. 들리나요? 예, 잘 들립니다. 네, 그 문제 해결 과정 설명 잘 들었고요. 기술적인 것보다는 그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시면서 협업 과정에서 힘들었던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했는지 그런 과정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힘들었던 과정. 먼저 저희는 소통을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고,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오해가 쌓이니까, 아무튼 계속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큰 불화 없이 잘 맡은 역할을 잘 해서 프로젝트를 잘 이뤄냈습니다. 네. 심사위원, 마이크 잠깐만 꺼주세요. 네, 심사위원분 말씀하실 때 마이크를 잠깐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요즘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으로 식량 부족이 많이 지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 화분으로 일반 감자나 고구마 이런 것도 심을 수 있는 채소 같은 거 가능할까요? 제가 말할게요. 네, 지금은 지금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식물 하나로 이제 선정을 해서 이제 물이나 습도 같은 거를 설정을 해놨는데, 저희가 추가 발전 방향으로 다양한 식물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걸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은 쑥쑥팀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쑥쑥팀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팀 발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 CGI 센터 바로 옆에도 소방서가 있는데요. 오늘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해서 순직하는 소방대원에 관한 안타까운 기사나 뉴스를 매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조금이라도 예방을 하고자 ERJR팀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 소방대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디바이스를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ERJR팀의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발표에 앞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이 10분 남짓한 시간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은 아닐지라도 중요한 순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발표하는 동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열저열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조는 앞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소방대원 상태 확인 디바이스를 기획하였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획 배경부터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 배경입니다. 저희는 안전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주제를 선정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기사를 찾아보던 중 구조 활동 중 순직하신 소방관들의 기사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는 소방관들의 안전에 대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시작하였고,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사용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기능이 있으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가볍고 외부와의 통신이 잘 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인터뷰와 기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통신이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하여 바이탈 사인으로 실시간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능을 계획했습니다. 다음으로 유사 제품과의 비교입니다. 저희는 스마트 인명 구조 경보기와 비교하였는데요. 스마트 인명 구조 경보기와 저희 제품은 알람과 스트리밍이 가능하다는 것은 비슷하지만 단순히 위험 신호만 전송하는 것이 아닌 저희 제품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심박 및 산소 포화도 그리고 자이로 센서를 통해서 넘어짐 체크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마트 인명 구조 경보기는 50만 원 정도의 가격이 책정되어 있지만 저희는 30만 원 정도의 가격을 책정하여 가격에서 경쟁력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설계입니다. 먼저 제작 일정은 1주차의 아이디어 구상을 시작으로 4주차의 시제품 제작까지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품 설계입니다. 저희는 손목장치와 어깨장치를 두 가지를 기획하였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화면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스케치한 것부터 3D 모델링 그리고 시제품 순서의 사진입니다. 다음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저희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반 대원과 관리자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 대원은 각 팀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팀원뿐만 아니라 모든 대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웹은 스프링을 기반으로 제작하였고 어깨장치는 라즈베리 파이 그리고 손목장치는 아두이노를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어깨장치입니다. 어깨장치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온도 센서를 통해서 온도를 측정하고 자이로 센서를 통해 넘어짐을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내 부저가 울려 주변의 위험을 알리게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카메라를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하였고 비콘을 온오프 하는 기능을 넣어서 이제 위치를 특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손목장치입니다. 손목장치는 산소 포화도 및 심박 센서를 활용하여서 대원의 실시간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만들었습니다. 웹페이지 기능입니다. 웹페이지 기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팀원 상태 확인. 팀원 상태 확인은 심박수 및 산소 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고 근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팀원 모니터링. 팀원 모니터링 기능은 이제 현장의 온도와 실시간으로 카메라를 통해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용 대원 관리 페이지입니다. 관리자는 전체 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근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 보시겠는데, 저희 시연 영상은 소방대원이 구조 활동 중에 쓰러져서 저희 제품을 활용하여 구조를 진행하는 모습을 담았고, 뒤에는 간단한 저희 웹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대원이 쓰러졌다. 화면상으로 6에서 7층인 것으로 추정되니 그쪽을 중심으로 수색 바란다. 제가 가겠습니다. 관리자가 로그인하면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팀 페이지에 들어가면 소방서의 팀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출동한 팀을 클릭하면 팀 멤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대원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험 상황이 감지가 되면 대원의 이름이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모니터링 버튼을 누르면 각 대원의 모니터링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현재 스트리밍 영상과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저희는 기대 효과로 크게 4가지를 보았는데, 먼저 사고 현장에 투입된 인원의 위험 상황을 외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실시간 캠으로 위험 상황을 미리 확인하고 지시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시간 사고 현장을 송출하여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능이 하나로 합쳐진 만큼 무게가 가벼워져 현장 대원들이 불편이 감소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는 지금 일반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지만 현장 상황에 맞춰 적외선 혹은 열화상 카메라를 부착하여 현장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센서 또한 현장 상황에 맞춰 커스텀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스 현장에서 가스 센서를 달아서 가스 폭발 위험을 감지하는 등 여러 발전 방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활용 방안입니다. 저희는 소방관을 타겟으로 두고 만들었지만 단순히 소방관들만이 아니라 위험 직군에서 일하는 경찰관들이나 공사장 인부 등 혹은 다른 직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팀원 소개를 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 발표를 했던 팀장 유재열입니다. 저는 프로젝트를 총괄하였고 자이로 센서의 로직을 구현하였고 그리고 웹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출 문서나 여러 서류도 작성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은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하드웨어 총괄을 맡은 팀원 김유리입니다. 저는 라즈베리 파이와 DB 연동, 아두이노와 서버 통신, 산소 포화도와 심박 센수 로직 구현을 하였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하드웨어와 여러 통신 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엔드 총괄을 맡은 박승현입니다. HTML, CSS,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구현하였고요. PPT랑 영상 작업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분야는 HTML, CSS를 이용해 웹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백엔드를 맡은 양대성입니다. 저는 팀 페이지, 회원가입 페이지, 공지사항 페이지 기능 구현을 하였고 지도 API와 우편번호 API를 활용했습니다.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는 스프링을 통한 웹 기능 구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백엔드를 맡은 한수진입니다. 저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구축을 맡았고 마리아DB와 웹을 연동을 하였고 로그인 기능 페이지와 로그인 기능 페이지와 정보 수정 페이지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분야는 스프링을 이용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네, ERJR팀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은 Q&A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발표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장비가 대부분 화재 현장에서 사용될 것 같은데 혹시 최대 몇 도까지 이 장비가 버틸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구현한 제품은 아직 그 열에 관련돼서 제품을 제작하진 않았고 이제 추후에 시제품을 제작하게 된다면 열에 강한 소재를 활용하여 이제 보통 지금 소방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PEI 소재나 그런 그 헬멧에 쓰이는 소재를 활용하면 특정 온도를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재로 제작할 예상입니다. 예, 그 팀원분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육을 한 5개월 받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한 1개월 정도 걸렸나요? 네. 예, 하는 과정에서 뭐 전체적인 그 분석하고 설계하고 하는 부분들은 이학팀도 마찬가지고 잘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의 이제 선정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사회적인 그런 이슈적인 측면에 봤을 때 연동해서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안전관리라든지 최근에 건물 붕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공장의 산업체의 그 작업자들 그런 안전관리에도 연동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응용 분야가 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재 그런 주제로 택했기 때문에 우리 옆에 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것은 화재 현장에서는 열에 굉장히 취약하고 또 이제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열 때문에 그 통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아까 이제 위치 추적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이제 카메라를 달고 간다 하지만 소방대원은 그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이 처음 보는 그런 건물들이 태반일 것이고 그랬을 때 그런 위치를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 보았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저희는 위치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처음 가본 곳은 당연히 모르겠지만 일부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래도 이동 방향이나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고, 그리고 비콘을 통해서 완벽하진 않지만 특정 위치를 일부만 예상하더라도 그 수색 범위를 좀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지금 저희는 구현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혹시 방금 비컨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비컨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는 제품 안에 지금 각각 비컨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품에 고유 라벨을 달아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위험 상황인 상태의 회원의 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그 대원에 가진 장비에 비컨을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비컨이 따로 필요한 게 아니라 간단히 저희가 있는 제품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열지열 팀 발표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열지열 팀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부 마지막 발표팀인 그래미 팀의 발표를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미 팀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재고 관리 시스템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그럼 그래미 팀의 발표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발표를 맡은 그래미 팀의 발표자 김정준입니다. 저희 발표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려는데 재료 부족으로 품절을 겪은 일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2022년 5월에 김진환 교수가 발표한 쇼핑 카트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따르면 쇼핑 중 단 하나라도 재고가 없으면 고객의 약 60%가 장바구니를 버리고 다른 사이트로 떠난다고 합니다. 재고 상품 하나가 상품 전체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품절 사태가 나지 않게 무작정 재고를 쌓아두는 것은 좋은 방법일까요? 현직자 인터뷰를 진행해 알아보았습니다. 인터뷰를 해주신 분은 현재 직원 10명 정도 규모의 매장에서 일하는 자영업 종사자였습니다. 재고 관리에 매일 1시간 정도를 지나고 있다는 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고 관리 소홀로 매장의 손해를 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너무 많이 남아 모두 폐기 처분해 약 90만 원 정도의 손해가 있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저희가 개발한 실시간 재고 측정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재고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없앨 수 있어 인건비 부분에 상당한 이익이 날 것 같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사 서비스 분석입니다. 유사 서비스 분석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화물의 안전보관 창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창고의 고유 식별 코드와 컨테이너 화물의 반입, 반출 여부를 감지하는 센서를 매칭해 지정된 관리자의 단말기로 통시하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으로는 RFID를 이용한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RFID가 부착된 물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물품을 관리하고 출고시키는 특허 시스템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찾아본 서비스들은 대형의 창고에서 사용하는 재고 관리 서비스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규모의 창업자들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 재고 관리 서비스들을 만들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스 케이스 다이어그램입니다. 먼저 웹에서는 사용자가 회원가입을 하면 서비스 신청 및 구매 문의와 상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어플로는 실시간 재고 확인과 통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R 다이어그램입니다. 유저들의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저 테이블과 게시판 및 댓글 테이블, 선반, 재고, 무게 테이블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먼저 사용자가 어플리케이션으로 로그인을 하면 플라스크 서버로 현재 측정된 데이터 값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는 오라클 DB와 연동을 한 뒤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데이터 값을 전송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IoT 기능 구현 부분입니다. 먼저 IoT 부분에서는 무게 측정을 하기 위해 로드셀 센서와 HX711 모드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웹 부분입니다. 리액트와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여 제작하였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적용하여 비밀번호를 암호화한 후 DB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이 외에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는 다음 우편번호 API와 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로그인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입니다. 핵심 기능으로는 실시간 재고 확인 및 통계 기능과 기타 기능으로는 자유 게시판 및 뉴스 커뮤니티 기능으로 소셜 로그인 기능을 구현하였고 스프링 부트와 통신을 하기 위해 볼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제작 시연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저희 그라미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라미는 편리하고 정확하며 손쉬운 사용,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먼저 선반을 등록해야 합니다. 선반을 등록할 경우 선반과 아이디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됩니다. 모바일에서는 저장된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제품에 물품을 올리면 무게 데이터를 모바일과 통신하여 물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발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메인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위치에 있는 버튼을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물품의 양을 퍼센트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을 사용할 경우 퍼센트가 감소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품을 다시 채워 넣을 경우 퍼센트가 증가하는 화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판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관련 뉴스를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설정 화면에서는 알람 동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실험실을 클릭할 경우 개발 중인 서비스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라미 홈페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리액트와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여 웹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소셜 로그인을 구현했습니다.
페이지에서는 고장 및 구매 문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즈위그 에디터를 구현하여 다양한 글씨체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의 제작 과정입니다. 저희는 4월 24일부터 팀이 구성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으며 프로젝트를 제작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다음은 저희 팀의 위기 극복 사례입니다. 첫 번째로 하드웨어에서는 센서 4개를 하나의 라즈베리 파이에 구현하는 과정에서 비동기적 처리 모델의 컨트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레딩 모드를 사용하고 함수들을 모듈 하여 해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웹에서는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연동하는 과정에서 CORS 정책 위반 이슈가 발생을 하였는데 리액트와 스프링부트에서 둘 사이의 리소스를 공유하는 설정을 해줌으로써 해결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안드로이드에서는 전송받은 무게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메인 서버 및 플라스크 서버와 통신을 하여 해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대 효과 및 발전 방향입니다. 저희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대 효과는 적절한 제거량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거 관리를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발전 방향입니다. 발전 방향으로는 일정 제거량 이하일 때 자동 발주를 할 수 있는 기능과 전월 대비 사용량 추천이 기능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며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론트엔드와 팀장을 맡은 박종재입니다. 저는 리액트를 활용하여 웹페이지 전반적인 부분을 구현하였고 화면 설계 또한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백엔드 총괄을 맡은 김민서입니다. 저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한 레스트 서버 구축, 그리고 플라스크 서버 구축, 데이터베이스 모델링 및 설계, 그리고 통신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프로젝트에서 안드로이드를 담당하였고 총괄하였던 김다빈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웨어를 맡은 김정주입니다. 제가 맡은 기능으로는 재고 관리 선반 기능과 등록 및 수정, 제품, 시제품 제작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미 팀원 조영혜입니다. 저는 프로젝트 기획과 안드로이드 기능 구현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래미 팀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림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좀 있는데, 이 IoT 센서 측정 가능한 무게 한계치가 있을 텐데, 혹시 지금 사용한 센서는 사양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현재 저희 시제품 제작한 거는 지금 현재 10kg 만들 때 사용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발표할 때 미리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센서의 정확도는 계산해 보셨나요? 제가 그냥 질문을 다 할게요. 그게 좀 궁금하고, 그리고 그 사피 전략에 가입비 20만 원 받고 월 4만 원 하겠다고 지금 문서에 써 있는데,
이게 어떤 그 사전 인터뷰라든지 그런 사업자들하고 좀 상의한 내용인지 또 아니면 팀 내에서는 이런 전략이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제가 답변하고자 하는 내용은 일단 무게의 정확성에 관련돼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희가 사용한 모듈의 경우 정확성의 경우는 일단 조금 떨어지는 걸로 확인됩니다. 일단 그 모듈에서 0점 조절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그 모듈이 일단 비틀림 하중을 이용하여 지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직 하중이 아닌 비틀림 하중을 통하여 지금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확성은 살짝 떨어지고 있으나 만약에 수직 하중을 이용한 모듈을 사용할 경우는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혹시 그 사업성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시중에서도 약간 이러한 비슷한 사업이 있었던 시중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무게 관련돼서 재고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아마 어디였죠? 그거 있었는데 거기서도 가입시와 그리고 그 가입비가 따로 있고 제품 설치비가 따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거에 비중을 맞춰서 했기 때문에 더 정확한 가격 시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 부족으로 인하여 정확하게 하지 못했던 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그 어떤 비즈니스 모델상 이 무게 센서의 정확도라든지 그 범위 이런 것들은 상당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가지고 여쭤본 거고 아무튼 프로젝트 진행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문선에 영문자 오탈자가 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기회 되면 한번 보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추가 질문에 약간 이제 그 발표 서두에 약간 디테일을 좀 강조를 했잖아요. 왔는데 뭐 한 가지 아이템이 떨어지면 밖으로 빠져나간다. 그런 설명이 있었죠. 연관해서 지금 현재 이 프로젝트는 무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착안을 하셨는데 그 샘플 아이템 중에 종이컵을 이렇게 개량을 했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그 종이컵은 무게가 굉장히 적게 나가지만은 반대로 부피를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뭐 재고를 쌓는다고 했을 때 그 한도가 있을 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가벼운 재료 또는 제품하고 또 무거운 중량이 나가는 그런 부품들을 무게로 이렇게 비교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UI적인 측면에서 어떤 직관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그 무게를 뭐라고 합니까? 부피와 연동해서 이것을 재고할 수 있는 적정 용량의 몇 퍼센트를 현재 뭐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것을 좀 이렇게 환산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해준다면은 지금 적정 재고량의 몇 퍼센트 유지를 하고 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은 안 해봤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재고라는 게 일단 개수도 중요하고 모든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등하는 게 재고인 걸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일단 시간 관계상 이 라즈베리 카메라를 통하여 그 재고를 확인하고 약간 그러한 것도 고민을 해보았으나 저희가 한 가지의 데이터를 잘 핸들링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많이 시간이 촉박했던 게 처음에는 다 들어가 있었으나 이게 저희가 도전을 해보지 못한 건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래미 팀도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부 발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쉬었다가 저희가 3시 40분에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2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업그레이드 팀, 솔라폴리드 팀, 총 2개 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부 첫 번째 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까지 살면서 외출한 상황에 갑자기 비가 와서 비를 맞거나 혹은 편의점에서 우산을 구매하신 적이 아마 한 번쯤이라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다음에 발표할 업그레이드 팀에서 이런 상황에 간편하게 우산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그레이드 팀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분 위로 올라오시면 박수 많이 쳐주세요. 저는 업그레이드 팀의 발표자 유성준입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스마트 우산 대응 시스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발표는 프로젝트 계획, 설계, 개발 및 구현, 기대 효과 순서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우산이 없을 때 비가 와서 곤란했던 적이 있으십니까? 보통 그럴 때 비를 맞거나 아니면 우산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연간 우산 소비량이 4천만 개에 달합니다. 그리고 그런 불편하면서 이미 예전부터 공유우산이라는 개념은 존재해 왔습니다. 공유우산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강남구청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450개의 우산을 비치는데 그중에서 회수된 것은 40개에 불과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본에서도 회수율 8.6%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 매우 보편적인 현상으로 무인 공유우산의 경우 회수율 10% 미만, 그리고 유인 공유우산의 경우 회수율은 높지만 상주 인원이 필요한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본의 우산 공유 서비스 아이카사를 보면 기사의 내용을 보듯이 회수율을 99%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무인 공유 우산의 평균 회수율이 10% 미만인데 99% 이상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는 IoT 기술을 체계적으로 접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고객 입장에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우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싶었고, 그리고 IoT 기술을 체계적으로 활용해서 지속 가능한 공유 우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간 소비되는 일회용 우산이 2,500만 개에 달하는데 그를 공유 우산으로 대체해서 환경 보호에도 이바지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유선 서비스 분석을 했는데 아이카사, 렌트브렐라, 엄브라시티, 해외 유선 서비스 3가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공통적으로 RFID를 우산에 부착하고 그리고 카드를 등록해서 자동 결제를 하고 우산 보관함에 잠금 장치가 체결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면 잠금 장치 문제로 우산 보관의 구조가 서비스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인식을 하거나 아니면 QR 입력하는 등 절차상으로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날씨나 지도 API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카사의 플레이스토어 리뷰를 470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것을 조사했을 때 조금 부정적인 면들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유저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어딜까를 생각하다가 리뷰를까지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분석해봤는데 긍정평가의 이유로 생활이 편리해졌다,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다를 들 수 있고요. 부정평가의 이유로 절차가 복잡하다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맨 위의 리뷰를 보겠습니다. 별점 2개가 나왔는데
절차가 어렵다는 이유로 별점 2개를 먹여주지 않은 것입니다. 저희는 유사 서비스들을 이런 도표로 분석했습니다. 아이카사, 렌트브렐라, 엄브라시티 모두 다 반납 절차를 할 때 유저한테 어떤 보관함에 어떻게 반납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까지 다 알려줘야지 반납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고 충분히 봤습니다. 그리고 대여 취소와 재대여 기능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봤고, 그리고 파손 운사를 신고하는 시스템, 그리고 아동용과 우양산을 제공도 우산을 다변화해서 제공하는 시스템도 역시 만들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가장 중점적으로 반납 절차 간소화를 생각했습니다. 반납에는 그냥 우산대에 우산을 넣으면 바로 사용자 입장에서 절차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대여 취소하는 기능, 그리고 간편하게 파손 신고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어린이 우산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게 했습니다. 저는 초기 구상으로 왼쪽에는 초기에 우산 보관함의 도면이고 오른쪽엔 초기에 구상했던 흐름도입니다. 메뉴 흐름도입니다. 앱과 웹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여만 생각하자면 사용자 입장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QR코드를 찍으면 대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관리자 페이지에서 회원관리, 우산관리, 그리고 대여 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소개 페이지에서 사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하 다이어그램입니다. 12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고 회원 테이블 중심으로 이렇게 PK, FK 관계가 예쁘게 이어져 있습니다. 회로도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4를 중심으로 RFID 태그 2개, 그리고 부저, LED, 펜, 솔레노이드, 버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명하기 전에 우산 보관함이 우산을 식별하는 방법은 RFID 태그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절차를 해서 사용자는 Q를 찍습니다. 보관함 번호하고 그리고 사용자 아이디가 서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버는 여기서 이 보관함에 대여 신청이 들어왔다 해서 LED와 부저의 정보를 각각의 정해진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이 보관함에 정보가 들어왔다, 이제 제대로 진행되고 있구나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사용자는 우산을 꺼낼 겁니다. 그럼 RFID 태그가 인식되겠죠. 그러면 그 인식에 따라서 솔레노이드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납을 할 때는 핸드폰이 필요 없습니다. RFID 태그를 대형 우산을 넣을 때 RFID 태그가 인식되고 서버는 반납이 시작된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면 솔레노이드, LED 부저가 각각 작동을 하게 되고요. 반납 절차가 끝날 때는 펜이 가동되면서 우산의 건조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만약에 우산이 파손되었을 경우 반납을 할 때 버튼을 누르면 파손 신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시험 영상 보고 가시겠습니다. 이게 뭔데? 안 되네? 여기 어색 거리거든.
네, 저희는 개발 도구 및 언어로 스프링과 MySQL 등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약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프로젝트 계획부터 테스트까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시제품 제작을 과정입니다. 여기서 왼쪽 사진은 조립을 하기 전에 RFID와 그리고 액추에이터를 테스트하는 과정이고, 오른쪽은 제품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결제 연동 API로 토스 페이먼트 API를 썼습니다. 하루 요금 800원으로 설정했고요. 우선을 반납할 때 결제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7일 이상 연체할 경우 8,000원을 추가 결제한 후 분실로 처리합니다. 도합 13,600원이 결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지도 API를 써서 지도와 가까운 곳에 보관함을 표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모바일 개발 내용입니다. 여기서 날씨 정보도 모바일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픈 웨더 API를 썼고요. 그리고 대여도 QR 인식 기능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에서 불편사항을 적어서 바로 관리자 페이지와 연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소개형 웹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소개하고 설치 장소를 안내할 수 있게 하였고요. 그리고 관리자 웹을 만들어서 회원관리, 우상관리, 그리고 게시물 확인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기록 효과입니다. 출시 5년 후에 저희는 3천억 규모의 우산 시장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회원 200만 명의 매출액 8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우산 폐기물 750톤을 감축해서 15%를 줄이는 기대 효과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출시 10년 후에 일회용 우산 2,500만 개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핵심 타깃은 대중교통 이용자입니다. 지하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집중적으로 우산 보관함을 설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산에 광고를 부착해서 수익을 창출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업사이클링 업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업사이클링 시스템을 구축해서 폐기 우산을 체계적으로 회수하는 서비스를 만들고자 합니다. 우산 기부자한테 일정한 포인트를 제공해서 그 포인트를 가지고 그 사용자는 다른 업사이클링 제품을 구매해서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희자 관심인원들 등을 도입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정돈해서 더 많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촬영 문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 팀장 제동진입니다. 네, 저는 라즈베리 회로 배선 및 설계, 그리고 대여 반납 프로세스에 따른 액추에이터 기능 구현을 맡았고요. 그리고 웹 기능 백엔드 구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엔드 총괄 유성준입니다. 저는 스프링 컨트롤러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동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결제, 반납, 대여, 로직도 같이 구현했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은 환경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용자용 소개, 서비스 소개 페이지와 안드로이드 UI UX 프론트엔드 총괄 담당한 박예은입니다. HTML과 CSS를 활용한 웹페이지 제작에 자신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서버를 맡은 조세정입니다. 저는 메인 페이지, 관리자 웹페이지 UI UX를 맡았고, 안드로이드 Y 페이지를 맡았고, 보관한 성판 캐드 설계를 맡았고, 3D 프린팅 설계를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업그레이드 팀원 김기덕입니다. 카카오 지도 API 및 오픈웨더 API를 활용하여 지도와 날씨를 연동하였고, 그리고 스프링 서버와 안드로이드 볼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서 안드로이드 백엔드를 구현하였습니다. 네, 업그레이드 팀 발표 잘 들었고요.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 아이템 선정 과정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공유 서비스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고 하는데 그 서두에 이제 발표하실 때 보면 그 손실이라든지 유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이것을 갖다가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한 군데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요즘 보면은 그 모바일 그 전동카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사용처가 보관소가 많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앞으로 이런 공유 서비스를 위해서 선행해서 추진했어야 될 그런 내용이다 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순수 내 자본을 가지고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깔고 시작하려 치면은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기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사업화하겠다는 예를 들면 이제 제안상에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아이템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팀원들 간의 뭐 이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팀원들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공유물 이제 뭔가를 공유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 게 시민의식 수준입니다. 근데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시민의식이 굉장히 진보된 편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고요. 그 손실 같은 경우도 사실 앞에 말했듯이 시민의식에 많이 기반을 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돈을 내고 우산을 가져가는 서비스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이나 그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좀 했었고요. 네, 일단은 약간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린정보통신 정창성입니다. 이거 시제품 제작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네. 그 보관함 이제 상판을 제작하는데 돈이 조금 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대량으로 생산하고 우산 비용 그리고 센서 비용 이제 모든 라즈베리파이 하나 다 책정해서 한 40만 원 정도 나왔고요. 이제 유지 보수 비용까지는 생각을 아직 잘 못했고 손익분기점으로 한다고 하면 이제 우산 보관함 하나에 10개씩 해서 4, 5주면 이제 그때부터 이익이 나는 걸로 책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공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이디어를 고도화시킨다고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다만 아까 데모할 때 보니까 사용하기 이렇게 좀 아주 편해 보이진 않아요. 넣고 넣는 게 좀 불편해 보이는데 어떤 뭐 레일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어찌 보면 자동으로 당겨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업그레이드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는 마지막 발표팀인데요. 이번 팀은 저희 IoT 과정 내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빅데이터와 딥러닝에 집중해서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구현한 팀입니다. 그럼 마지막 팀인 만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태양광 발전량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을 기획한 솔라프리트 발표자 제동현입니다. 네,
발표하기에 앞서 저희는 기업 필드 솔루션의 멘토링을 받아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 기업 필드 솔루션에서는 산업용 설비 데이터 수집 및 시계열 분석이라는 주제를 제시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현장에 설치된 산업용 설비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한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여 시계열 분석 후 대시보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보다는 PLC 통신에 중점을 두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저희는 실제 PLC와의 통신을 대신하여 가상 PLC와의 통신을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는데요. 이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로 취급할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전기와 관련된 데이터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팀 내에서 회의 끝에 저희는 최근 국내외로 신재생 에너지 중 각광을 받고 있는 태양광 에너지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국제 태양광 시장은 매년 성장 중인데요. 이에 따라서 모니터링 시스템의 필요성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태양광 발전의 수익성을 하락시키는 주요 원인은 발전 설비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데요. 태양광 패널은 5개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똥이나 아니면 먼지, 낙엽, 황사 등으로 발전량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유리의 파손, 패널 내부의 열화, 침수 등의 태양광 패널 자체의 트러블도 발전량 저하의 원인 중 하나이며, 날씨가 좋지 않거나 태양의 빛이 충분히 닿지 않을 때에도 일조 부족으로 발전량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또한 열에도 약하기 때문에 무더운 여름날 외기온이 높은 날에는 발전량이 대폭 저하됩니다. 앞에 말한 사례들은 모두 모니터링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데요. 태양광 패널의 평균 발전량을 파악 후 일상적인 발전량을 모니터링하면 발전량이 급격히 저하된 경우나 어떤 트러블이 발생했을 경우 빠르게 감지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 먼저 시중에 나와있는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조사해 보았는데요. 백현 EMS와 인피니티 에너지의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들의 경우에는 발전량 모니터링만 제공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앞선 두 제품의 차별화를 두기 위해 저희는 모니터링과 예측 서비스 그리고 솔루션 페이지를 제공했습니다. 기존의 모니터링 기능은 급격히 값이 저하된 경우나 혹은 값이 아예 들어오지 않는 경우만을 감지해서 사용자에게 알림을 줬는데요. 하지만 모니터링에 예측 서비스까지 더해진다면 태양광 패널의 각도 문제나 혹은 청소 여부 등의 여러 환경 변수에 의한 설비 이상까지 감지될 수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소개입니다. 먼저 태양광 설비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온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는 파이썬을 이용하여 1시간 후 예측량 데이터로 변환되는데요. 그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에 다시 저장되고 와스를 통해 웹과 안드로이드로 보내주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의한 유스 케이스입니다. DB 모델링인데요. 굵게 표시한 컬럼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키고 옆에 별표가 붙어있는 경우는 포린 키입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는 테이블은 저희의 실시간 데이터 테이블이고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테이블은 예측 테이블입니다. 웹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의 경우에는 솔라캐스터의 활용 방안과 기능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게시판인데요. 카테고리별로 글을 작성할 수 있으며 다른 작성자가 작성한 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 페이지인데요. 상품에 대한 소개와
회사의 이념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대시보드입니다. 대시보드는 하이차트를 이용해서 구현하였고 실시간 발전량과 실시간 누적 발전량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의 경우에는 10초 단위로 데이터를 불러와서 출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측 발전량 페이지인데요. 실시간 예측 발전량과 실시간 예측 누적 발전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루션 페이지입니다. 솔루션 페이지는 누적 발전량에 따른 활용 방안을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는 누적 발전량보다 다른 그림과 다른 문구가 출력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예, 안드로이드입니다. 안드로이드의 경우는 웹 대시보드와 유사하나 MP 안드로이드 차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실시간 그래프를 구현하였습니다. 웹 대시보드와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누적 발전량 부분을 그래프가 아닌 프로그레스 바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캐스터 웹 시연 영상입니다. 먼저 사용자는 솔캐스터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합니다.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통해 솔캐스터의 기본 정보 및 시연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서는 검색을 활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키워드가 포함된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고 카테고리를 선택하여 해당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게시글만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제목과 카테고리, 글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하고 등록 버튼을 누르면 정상적으로 글이 등록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자의 경우 회원의 시스템 구매 여부를 변경하고 회원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시보드는 현재 솔캐스터 시스템을 구매한 사용자만 이용 가능한 서비스이므로 먼저 사용자는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대시보드 상단에서는 실시간 발전량과 실시간 누적 발전량을 숫자로 보여주고 전날을 기준으로 솔캐스터의 오차 범위를 표시합니다. 다음으로 예측발 전량 페이지입니다. 사용자는 사이드바를 통해 1시간 뒤에 예측발 전량을 확인하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1시간 이후의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을 예측한 실시간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솔루션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실시간으로 누적된 태양광 발전량을 기준으로 현재 얼마만큼 사용 가능한 양이 쌓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그림과 문구로 나타내줍니다. 지금은 997kW가 모아졌는데 솔캐스터의 솔루션 페이지에 따르면 4인 가구 3달 사용 가능한 발전량이겠네요. 다음은 안드로이드 시연 영상입니다. 사용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 후 자동 로그인을 체크하여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서는 현재 날씨와 전날 예측 오차 범위, 실시간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발전량은 그래프 형식으로, 누적 발전량은 프로그레스 바 형식으로 보여줍니다. 페이지를 옆으로 넘기면 1시간 이후의 발전량과 누적 발전량을 예측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솔루션 페이지입니다. 현재 누적 발전량에 따라 사용 가능한 전력량을 알기 쉽게 그림과 문구로 나타내줍니다. 메뉴 창을 열어 홈페이지로 이동과 AS문의 게시판으로 이동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로그아웃을 하여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본 소개가 있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기본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 PLC와 모드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LC란 프로그래메이블 로직 컨트롤러, 즉 프로그래밍 가능한 논리 제어 장치이며 산업 현장의 자동 제어 및 감시하기 위한 제어 장치입니다. 모드버스는 모디콘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시리얼 통신 프로토콜로 PLC 통신을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산업용 통신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PLC 통신 과정입니다. 먼저 가상의 값을 받기 위해 USB 컨버터와 PC를 연결합니다. 다음은 기업에서 제공한 모드버스 슬레이브에서 출력량을 읽어와 j 라이브러리 모드버스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을 합니다.
저희는 예측할 시간대의 날씨, 현재 발전량, 1시간 전 발전량을 이용하여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총 3개의 모델을 준비했는데요. 왼쪽부터 LSTM RNN 선형회귀 모델입니다. 주황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모델이 예측한 값이고요. 파란색 그래프의 경우에는 실제 값입니다. 선형회귀 모델이 가장 예측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시죠? 실제로도 최고값의 선형회귀 모델이 제일 잘 맞추고 있고 n값 로스도 제일 적습니다. 두 번째는 RNN이 적었습니다. 네, 선형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최고값은 잘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0이 들어와야 할 때 0이 아닌 정수나 음수가 들어오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케이스에 적용이 불가능한 오버피팅이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 부적합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프로젝트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LSTM과 RNN은 최고값을 못 맞추지만 0값은 정말 잘 맞췄는데요. 저희의 주제가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및 예측 시스템이다 보니 최고값이 아니라 발전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시간대에도 0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LSTM과 RNN 중에서 고민했는데요. 시계열 분석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로스 값이 적은 모델을 고르다 보니 RNN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말 아쉽게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학습한 데이터가 10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딥러닝 모델 특성상 데이터베이스에 쌓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딥러닝을 하면 정확도와 예측도가 높아지므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기대 효과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설비 이상 탐지와 빠른 사고 대처가 있는데요. 모니터링과 예측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발전량과 예측 발전량과의 차이를 토대로 설비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누적 발전량과 활용 방안을 제공하는 솔루션 페이지입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에는 누적 발전량이 몇 킬로와트라고 하면 정확히 이게 어느 정도의 단위인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시각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저렇게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발표가 지루하지 않으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 장시간 발표를 들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하기에 앞서 저희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던 2명의 팀원을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소원 팀장입니다. 이 인원은 프로젝트를 총괄하였고 그리고 예측 데이터 학습 및 생성을 담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채원 팀원은 웹과 웹 대시보드와 같은 프론트엔드 총괄을 담당하였고 저는 안드로이드 UX UI와 안드로이드 전반적인 기능을 담당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스프링 부트를 활용한 웹 기능 구현과 AWS EC2를 활용하여 프로젝트 배포 및 도메인 연결을 한 팀원 김헌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프로젝트 발표와 메인 페이지 슬로건 및 세부 텍스트 구상, 상품 이미지 제작, 회원 관련 폼 구현을 맡은 최동현입니다. 네, 솔라프레드 팀 발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질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다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희 아파트에도 그 태양광 그 발전판을 아파트에도 이미 설치해 놨거든요.
기존에 있는 발전판에도 이 솔라캐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요. 현재는 저희가 기업 주제를 통해서 PLC로만 이제 통신을 하게 되었는데 추후에 이제 IoT 기반의 기기를 만들어서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같이 설치를 하면은 그쪽에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저희 대시보드에 출력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네. 서울용통신 정창성입니다. 다른 심사위원분이 많이 질문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말 잡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저도 태양광 이상징후 관련해가지고 니아 사업을 좀 수행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발전량 정보를 받아가지고 향후 미래를 예측하신 거잖아요. 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고 혹시 이거 정확도가 어느 정도 나오던가요? 데이터가 너무 작아서 예. 현재 저희가 학습시킨 모델의 결과로 보면은 그 오차 범위가 10W 정도로 나오고요. 추후에 이제 더 딥러닝을 통해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면은 더욱더 좁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하고요. 단순히 발전량의 정보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통해서 향후 발전량을 예측한다는 거는 약간 모순이 있긴 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시장 분석하셨겠지만은 태양광이 가장 민감한 거는 결국에는 기상 상황이거든요. 뭐 일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여러분 타겟팅한 주제를 다 커버하는 거는 상당히 조금 위험한 소지는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평가는 하고 싶습니다. 작년에 데이콘에서 보통 태양광 발전량 예측하는 거는 보통 날씨 데이터로 많이 해요. 날씨 데이터로 지난해 보니까 한 3개월 이전에 날씨 데이터를 주고서 향후 2달간 발전량이 얼마큼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실제 컴피티션 600만 원을 걸고 그런 컴피티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유의미한 또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 아주 뜻깊은 시도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여기에서 솔라프리드 팀 발표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총 5개 팀의 발표 모두 다 마쳤고요. 이제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 심사위원 분들을 대표를 해서 호남대학교 김남우 교수님의 총평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게. 이거 가해서 할게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간간히 스마트 인재 개발원에서 진행하는 이런 프로젝트 성과 발표에 와서 심사도 하고 작품 발표하는 것도 좀 구경도 좀 하고 그런 여러 번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또 이제 저도 이제 학교에서 매년 4학년 학생들은 졸업 프로젝트를 통과해야만이 졸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졸업 못한 친구들도 솔찬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기도 하지만은 일면에서는 학생 책임이라고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제 가르치는 학교의 그런 책임도 물론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5개 교과 과정을 특히 이제 IoT와 이제 연동했던 소프트웨어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 과정의 이제 커리큘럼을 보니까 전체 880시간 정도 설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풀로 따지면 하루 8시간 쉬지 않고 달려도 110일을 달려야 된
110일 맞습니까? 예, 아마 그 시간이 걸리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걸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쉬지 않고 열심히 하루도 결석하지 않고 하루도 지각하지 않고 2년을 풀로 다녔던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 구성원 몇몇들을 보니까 IT로 따지면은 비전공자가 사실 더 많고 한 3대 2 아니 한 60%는 비전공자, 10% 정도 30% 정도가 IT 관련 전공을 했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면에서는 여기 이제 모든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강을 했거나 또는 이제 하고 있는 학생들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런 IT 교육에 대해서 전공자들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은 비전공자들 내가 과연 이거 5개월 집체 교육을 받아가지고 과연 써먹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의구심도 좀 들 겁니다. 하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광주에서 지금 학교로 보면은 한 25년 현재 근무를 했고 그 전에 이제 IT 관련 대기업에서 한 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IT 분야는 저희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가 우리나라에 이제 97년에 다가오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갱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부분이 이런 IT에 대한 어떤 재교육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30여 년을 거치면서 IT 분야는 단 한 번의 불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뭐 IT 기업에서 프로그램을 짤 줄 아는데 잘렸다. 그런 사람을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제 지역에서의 어떤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그런 부분에서 IT 인력에 대한 수요는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오늘 또 학교로 막 찾아옵니다. 쓸만한 학생이 있냐고. 근데 이제 좀 송구스럽게도 마음에 쏙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상품을 이렇게 전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랑칠 만한 학생의 제품, 상품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여기 이구동성으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제 구직하기가 힘들다고 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구조화인지 모르겠어요. 한쪽에서는 구인이 힘들다, 한쪽에서는 구직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냐라는 그런 부분 생각하고 있는데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눈높이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지금에서는 실력 있고 그런 사람들 물론 뽑을 수 있으면 운이 좋다 생각하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은 일단 기본기가 된 사람 학생들만 있으면 데려다가 훈련시켜서 데려다 쓰겠다 하는 것이 기업 현장의 아우성 같은 그런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런 소리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있다 보니까 학생 좀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앞쪽에 이렇게 앉으신 분들이 25분들 지난 그 5개월 동안에 너무너무 힘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성과 발표를 하는 걸 잘 봤고 그렇지만은 이런 팀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던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교육과정 중에 전공 분야, 기술적인 분야 이상으로 중요했던 부분들이라 그렇게 이제 생각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 동안 같이 했던 이런 사람들은 평생에 어디서도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어떤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사회에 각자 이제 물론 흩어져서 살겠지만은 그런 파트너가 될 수도 있고 서로 협력 관계가 될 것이다 그런 이제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5개월 동안에 고생했던 친구들 분들께 고생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 참석한 다른 여타분들이 큰 박수로 위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 과정 중에 지금 아마 전득 지나가다 들으니까 이렇게 발표 사례를 좀 이렇게 선행해서 이제 보겠다 하는 친구들도 온 것 같은데, 자, 통틀어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듣는 소리는 뭐냐, 제발 IT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사람 인성 교육을 좀 시켜서 내보내 주십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요지는 뭐냐면은 저희가 윤리 가운데 직업윤리가 있어요. 직업윤리, 특히 IT 분야는 뜨내기들이 많습니다. 보따리 장사, 우리 여기 안 계십니다만은 여기 인재개발원의 원장님으로 계시는 차준수 원장님이
늘상 하는 얘기가 보따리 장사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무슨 의미냐면은 이제 취업을 해서 기술도 좀 배우고 뭔가 안다 싶으면은 여기저기 막 보따리 들고 이렇게 뛰어다니거든요. 친구들 있고 연락 받으면은 돈 좀 더 준다 하면은 비교해서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같이 기업에서 참여도 하고 있고 학교도 있지만은 사람 뽑을 때 이력서를 먼저 보죠, 당연히.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친구가 뭐냐? 이력에 너무 화려한 이력들, 그 다음에 2개월, 3개월에서 메뚜기처럼 이렇게 뛰어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제일 마지막 과제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패턴 분석을 했잖아요. 똑같은 그 패턴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잠깐 있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보수가 적어서인지 아니면은 내가 능력이 안 돼서 과거가 걸려서 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반드시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의 습관이고 그 다음에 직업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딱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의 내 능력보다는 그 회사에서 일단 회사는 최소 1년, 2년 투자를 해야 그것을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이 되거든요. 근데 마치 내가 자리하고 있으면은 그게 돈 벌어주는 것처럼 그런 착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부 말씀드리고 그래서 어디 가면은 지긋하게 해서 내가 회사에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 역할을 하면서 또 자기 앞날을 설계를 하면서 그렇게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같이 이제 참여해 주신 잠시 후면은 아마 면접도 하고 그러실 텐데 그런 항상 그런 직업 윤리에 대한 그런 부분은 평생토록 잊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자, 장기간에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고 이걸로 총평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에서 장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발표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